안녕하세요. 메디피스 서동엽입니다. 오늘 강의는 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강의한 것 중에 가장 현대의학 발전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내지는 발명품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백신을 얘기했죠. 이제 인간이 가장 많은 질병 걸리는 게 이제 감염병인데, 감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감염에 걸려가지고 수많은 인명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제를 한 그 가장 큰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병에 걸렸을 때, 감염에 됐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그동안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미생물에 대해서 어떻게 파괴시키고 죽이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오는데 한참 걸렸죠. 그래서 이제 그게 플레밍에 의해 가지고 페니실린이 개발이 되면서 항생제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항생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에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은 미생물에 이제 박테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는 사실은 항박테리아 약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 바이러스 감염, 또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거나 그럴 때는 항바이러스 제제가 있는데 사실은 있기는 있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에이즈에 대한 치료하는 아주 효과적인 100%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없죠. 그러니까 에이즈를 억눌러서 진행이 안 되고 남한테 감염을 안 되기는 하지만은 완벽하게 치료는 아직 되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생충 관계는 구충제들이 워낙 많이 개발이 되고 또 환경이 많이 좋아져가지고서 선진국에서는 별로 경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항생제가 발견되기 전까지, 발명되기 전까지 그러면은 전염병이나 아니면 어떤 상처 감염이라든지 이런데 손을 못 쓰고 있는 건 아니고 노력은 해왔어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좀 있고 또 저번에 강의한 중에 소독약품도 있고 이제 이런 게 개발이 됐는데 이제 뒤늦게 항생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뭔지는 모르고 써왔던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그 2007년 국제 고고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태리에 폼페이 가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절반 될까? 폼페이. 폼페이. 절반이 안 되네.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79년에 했어요. 근데 이때 우리는 이제 아는 게 폼페이만 아는데, 폼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폴리가 북서쪽에 있잖아요. 나폴리 근처까지 갔고, 그 다음에 헤르클라네움이라는 그 도시가 있었어요. 폼페이보다 조금 적은 도시인데, 이 도시가 발견이 된 게 19세기, 20세기 중반 후반에 발견이 돼가지고 1980년대에 여기에 사람들이 화산재 되니까 몸체가 그대로 미라가 돼가지고 석고처럼 돼 있잖아, 돌처럼. 이 162구의 유골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염이 되어 있는 증거가 한국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61구에 대해서는, 161명에 대해서는 감염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 유골을 보니까 항생제의 성분이 테트라사이클린, 테라마신이라고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거죠. 이 성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노출이 돼서 우리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고 연구를 하니까
석류 말린 거라든지 무화과 말린 거에 가서 이 스트랩토미세스균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 스트랩토미세스균에서 테트라사이클린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스트랩토미세스라는 곰팡이에서 종류에서 테트라사이클린이 발견이 됨으로써 우리가 항생제를 개발해서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모르는 가운데 의학적으로 이용이 되거나 상관해서 접하기 때문에 감염에 걸리더라도 그걸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꽤 많았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어요. 여기서 얘기한 스트랩토미세스균의 특성은 대부분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중동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마른 과일들을 많이 팔죠. 그래가지고 중국만 해도 많이 팔고 해가지고 이거를 많이 사서 먹으면서도 야 이게 농약이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세균이 많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실은 이런 균들이 있는 게 몸에 인체에 되려 도움이 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좀 안심도 되고 이제 그래서 좀 더 많이 사서 먹어도 괜찮겠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무해화되는 걸 알았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런 스트랩토미세스균 자체가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굉장히 노출이 돼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토양에 풍부하게 서식이 돼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토양의 동식물 분해 능력을 이제 이게 가져가지고 다양한 물질을 방출하는데 테트라사이클린을 비롯한 항생제니 여러 가지 약제 생산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자, 여기 이제 베스비오 화산인데 여기가 이제 베스비오 화산이고 여기는 나폴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폼페이, 영화로 뭐 폼페이의 친구의 날 소설 이런 게 나왔었죠. 여기가 이제 그 1980년대 162의 그 인체를 화석화된 인체를 연구한 지역이 이제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들은 폼페이에서 가신 분들은 다 봤겠지만 여기가 거리고 그러면서 하수도 시설, 상수도 시설 다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화석 때문에 이렇게 잠자다가 그냥 화석이 된 그런 인체들이 꽤 있어서 보면서 참 인생은 무상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음으로써 온 만인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도 좀 사실 슬프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옛날 그 문헌을 쭉 찾아보니까 그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이 이제 파피루스에 있는 이제 기록하는 것 중에서 이목테빌에는 이집트의 주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BC 2650년에 태어나서 2600년 정도까지 살았을 거를 추정하는 거로 봐서 약 5000년 전 얘기죠. 근데 개방 상처가 칼날이었다든지 뭐 어디에 이렇게 넘어지면서 쓸려가지고 상처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치료법으로 신선한 고기를, 동물 고기를 갖다 붙인다든지 꿀을 붙인다든지 기름을 바른다든지 곰팡이가 핀 빵 등을 가지고 치료를 했다고 해요. 지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어렸을 1950년대는 한옥집들이 주로 이제 서울에 있을 때인데 한옥집에 가면 이렇게 대돌이 있지 대청을 나갈 때 대털 모서리에 이제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깨졌어. 그랬더니 친구 어머니가 된장을 갖다 여기다 발라주더라고. 엄청 쓰리고 아팠어요. 그런데 지혈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혈의 역할도 하면서 상처의 그 균 감염을 처리하는 방법. 근데 그 된장을 발랐다는 건 콩 메주에 쓰는 곰팡이 있죠. 그거를 이용하는 거가 우리도 모르게 써왔지 않나 하는 하여튼 무식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병원 가가지고서 꼬맸지. 그 다음에 그 로마 시대 때 켈수스 켈수스라고 그러고 셀서스라고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이제 로마적으로 얘기하면 켈수스가 맞을 거예요. 이태리 말로는. 이 편도선하고 구내염, 그러니까 목에 가서 염증이 있는 경우에 석류를 치료했고, 그 다음에 로마 의사들이 이런 석류를 가지고 또는 무화과를 가지고 폐염이나 치주염, 잇몸에서 이제 고름 나오고 피 나오는 병, 피부병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한 기록이 있어요. 중앙아시아의 무당들도 상처 치료하는데 보리를 입으로 씹어가지고 침으로 삭힌 보리를 가지고 상처에 부착되든지 사과를 갖다가 처방을 해서 치료를 했다고 그러고, 캐나다의 인디언들도 호흡기 감염 치료에 곰팡이 낀 잼을 갖다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곰팡이 낀 잼을 버릴 게 아니라 써먹을 때 있어서 보관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죠. 유럽의 일부 지역 농부들은 상처나 멍을 치료하는데 곰팡이 핀 빵 있잖아. 이제 좀 놔둬가지고 곰팡이 핀 거를 물로 반죽해가지고 상처에 바르고 홍겁으로 감아 싸가지고 치료했다고 그래요. 그 소독을 상처 소독의 양의학에서 효시라고 그랬던 조셉 리스터 영국의 외과 의사 있었죠. 이제 이 양반이 1871년에 곰팡이 일종인 페니실리움 크라우쿰이라는 물질이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기전이 있는지 이런 거는 모르고 페니실린하고 좀 관계 있는 그런 곰팡이 쪽에서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해서 발표는 했는데 크게 관심을 갖고 연구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가 조금씩 연구를 했는데 그 5년 후에 존 틴탈이라는 영국의 학자가 페니실린이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게 실제로 박테리아를 질식시키는 기능이 있더라.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세포막을 파괴시키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작용이. 그래서 이제 1889년에 프랑스의 폴 뷰에망이라는 사람이 곰팡이하고 박테리아 사이에서 이런 투쟁하는 관계를 이름을 줬어요. 안티바이오시스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가 나중에 항생제인 안티바이오틱스라는 이제 말의 어원이 됐는데, 하여튼 일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연구를 하는데 큰 성과가 나질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막연한 쪽에서 문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잘 이런 작용이 있더라 하는 걸 알게 됐죠. 그게 1928년에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기까지 한 40여 년 정도 이상이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연구 대상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아까 관심을 가진 의학자들이 별로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소독제, 방부제, 백신 이런 쪽이 효과가 많으니까 열심히 여기만 몰두를 했지 이 분야를 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 다음에 곰팡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뭔가 작용을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배양을 하고 뭘 증명하고 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페니실리움에서 생산되는 페니실린의 단점이 굉장히 큰 게 있는 게 파괴되기가 쉬워요. 이거를 가지고서 보존을 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파괴가 쉽게 되고, 그 다음에 분리 기술이 상당히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분리를 하지 못하니까 연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아까 1928년에 프레밍이 이제 페니실린을 발견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영국의 의학자인데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아이소자임이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소자임 자체가 인체 내의 많은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항생 물질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소자임을 명명을 하고 이제 1928년에도 사실은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왜 그러나 하면 이 배지를 갖다가 뚜껑을 닫아놓고 이제 실험실에서 나갈 때는 해야지 공기 중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순수배양 같은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여름 휴가를 이제 가는데 이런 뚜껑을 안 닫고 간 게 있었나 봐. 근데 창문은 꽁꽁 잘 닫았대.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까 배양 접시에 곰팡이, 페니실리움 곰팡이가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박테리아가 저희 성장하는 거가 끊겨가지고 성장도 못한 게 있고 성장하는 데를 차단시키고 해가지고 자가 영역이 크게 돼야 하는데 요만큼뿐이 이제 안 남아 있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제 이게 명확하게 뭔가 알아야 하잖아. 이제 곰팡이가 노란 어떤 물질을 생산을 했는데 이게 박테리아를 죽인다고 이제 추정을 했어. 그래서 이 노란 물질을 가지고 1929년에 발견을 하고 페니실린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페니실린이니까. 그래서 페니실린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된 행운을 누렸나 하면 페니실린이 성장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온도가 필요한데 요때 여름 휴가 때 온도가 우선 맞았어. 그 다음에 유리창을 닫아놨으니까 외부 공기는 거의 안 들어왔다고 봐야 하잖아요. 근데 페니실린이 곰팡이가 여기 와서 피려면 그 곰팡이가 어디서 포자가 날라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위층에 실험실을 갖고 있고 아래층에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곰팡이 학자였어. 근데 서양 유학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 저거 하지만 좁은 저거에 나무 삐걱삐걱하는 계단이 있으면서 아래 위층이 이렇게 통해 있는 데가 있잖아. 이 실험실이 두 사람이 아래층과 2층의 주인은 다른데 이게 통하는 계단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게 포자가 날라와가지고 운이 좋게 그 배지에 착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아이소자임도 발견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으니까 이쪽에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지만 이런 게 맞지를 않으면은 할 수가 없거든. 그게 이제 굉장히 행운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발견은 했는데 프레밍이 이거를 양산하거나 뭐를 임상에 쓸 수 있게까지는 못했어요. 이런 이유가 페니실린의 특성이 곰팡이를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시키는 건 틀림이 없고 이런 박테리아를 종류가 포도상규균이나 연쇄상구균, 폐렴구균, 뇌수막구균, 임균, 디프테리아균 아주 대상이 폭이 넓어서 좋긴 좋은데 하여튼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정제가 안 된 상태로도 효능은 발생이 돼요. 그래가지고 800분의 1까지 희석을 해도 포도상구균을 억제를 성장을 억제시키는 역할까지가 되는데 그리고 백혈구 등의 인체 세포의 독성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페니실린을 주입이나 했을 때 아나필락틱 샥에 빠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상 세포에는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고 특히 백혈구 같은 인체 세포에 독성이 없다는 건 굉장히 좋죠. 면역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하는 거니까. 아까 이제 플레밍이 어떤 행운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름 휴가 기간에 런던 성모 마리아 병원의 실험실에서 이 양반이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아래층에 그 세균학자가 곰팡이 학자라고 그랬죠. 라투치라는 이제 사람의 실험실하고
내부 계단으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8개의 페니실리움 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운이 좋게 하나가 배양 접시에 배양이 됐는데 페니실린을 생산하는 그런 포자가 배양이 되는 행운을 누렸죠. 그 다음 페니실린 자체는 성장이 진행 중인 박테리아만 효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게 성장을 완료한 박테리아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여름 휴가 당시의 온도가 포도상 부분이 성장하는 그런 적절한 온도가 됐기 때문에 그 온도에 맞춰가지고 효과가 나서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무심히 지나가고 뭐 이상한 게 있다, 이거 잘못됐다, 내가 연구하는 결과가 아니잖아, 그럼 버려버리잖아, 폐기하는데 이제 이 양반은 그거를 다 해가지고서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 생산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성장이 끝난 균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는 이제 꼭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고, 페니실린 생산이 가능한 곰팡이가 배양 접시에서 배양되는 행운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곰팡이 종류가 뭐 한 1000여 가지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박테리아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저기는 딱 3가지 곰팡이에서만 충분한 양의 페니실린이 생산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재수 좋게 배양이 돼가지고 이제 됐죠. 근데 이제 프레이밍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진행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여튼 10년 동안 열심히 뭘 노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진행을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남이 재발견을 해가지고 더 효과 있게 만들어서 이제 상품화되는 생산이 다량되는 계기가 됐고, 이 페니실린이 성질이 굉장히 안정되게 항생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불안정하대요. 그래서 며칠 내 항생 능력이 상실이 되나 봐. 그러니까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며칠뿐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이상이 되면 효과가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 보다 강력한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없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라든지 소독약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 주변이기 때문에 주변 의사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워낙 소수였기 때문에 발견이 되고도 금방 생산이 되지 못했어요. 이 발견하기 전에 1910년에 폴 에를리히라는 의학자가 살발산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비소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비소가 들어있어서 공업용 염료에서 추출을 비소를 했는데 이 살발산 6069 가지고 매독 치료를 이제 최초로 해서 그때까지는 매독이 치료가 안 됐어요. 사실은 유럽 중세문화나 이제 사실은 뭐 사람들 자체가 동물적인 본성을 원래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성적으로 유럽 쪽이 문란한 게 많아가지고 은근히 매독 환자들이 많았어요. 이 매독이 굉장히 그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이 비소화합물인 살발산 6069가 나와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유럽에서 인기를 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930년대 머큐로크롬, 지금 여러분들이 소독약으로 쓰는 좀 누런색의 주황색 비슷한 베타딘 있잖아. 베타딘 소독약은 수은이 들어간 게 아니고 진짜 빨간데 이걸 바르면은 은색깔 비슷한 게 나가지고 반짝반짝하고 그런 빨간 약이 있었어. 여러분들은 빨간 약을 모를 거야. 근데 여기에 수은이 들어있거든요. 나는 상처가 나서 이 빨간 약을 바르면 물집이 생겼어. 그래서 이게 알러지가 있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수은 알러지예요. 그래가지고
옥도전기는 따가워서 못 바르고 그 다음에 머큐로크롬 발라야 하는데 물집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난 상처가 나도 못했어. 그 다음 밴드 있죠. 그저 반창고를 붙여도 그 자리가 피부병이 생겨서 물집이 생겨. 그러니까 아주 나는 귀한 피부를 담는 그래서 이 머큐로크롬을 우리 이제 나중에는 소독약으로 썼는데 처음에 이걸 정맥주입을 해가지고 감염병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수은 부작용들이 났지. 1932년에 이제 도마르크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독일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프론토지를 개발했어. 그러니까 이제 1928년에 페니실린을 이제 그 플레밍이 해가지고 명령을 29년 해서 발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3, 4년 후에 이 프론토질은 솔파제예요. 이게 솔포나마이드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가루약처럼 만들어가지고 상처에다 뿌렸어요. 이게 솔파제 저거 해가지고 뿌리면은 피도 전문고가 되고 소독도 되고 감염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뿌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프론토지를 개발을 했어요. 이게 연쇄상규근, 임균, 임질, 성병 이것도 그렇죠. 뇌수막염, 후도상규근 등의 이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프론토질이 개발이 되면서 페니실린에 다시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페니실린이 양산되는 계기가 된 게 계기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플레밍이 죽기 얼마 전에 도마르크가 없었으면은 이 프론토질 설포나마이드가 개발이 안 됐고 설포나마이드 없이는 페니실린도 빛을 크게 못 봤을 것이다. 그리고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모든 항생제의 기본이 됐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1940년도에 플로리라는 호주의 학자하고 그 다음에 체인이라는 그 독일의 학자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페니실린을 정제해서 의학에 쓸 수 있게끔 생산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페니실린 자체를 발견했을 때보다 1000배 강력한 페니실린을 개발함으로써 노벨상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어떻게 보면 좀 연구를 광범위하게 하면서 생산 체계를 많이 갖추게 돼가지고 왁스만이라는 토양세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1940년에서 1953년 사이에 액티노마이신, 크라기신, 스트랍토마이신, 그리세인, 네오마이신 같은 항생제들을 프라디신, 그다음 캔디신, 그죠? 곰팡이에 쓰는 거, 칸디딘 같은, 그러니까 진균, 항진균제, 그다음에 항생제들을 여러 가지 종류를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개발해가지고 의학에 쓰게끔 상품화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큰 공헌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1943년에 최초로 항생제라는 안티바이오틱스의 용어를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태리 사람이 이 말을 만들어낸 거를 이 사람이 확산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항생제라고 해서 안티바이오틱스라는 말이 나온 거를 항생이라는 말로 아까 안티바이오시스라는 거에서 안티바이오틱이라는 용어를 이제 영어로 만들어서 이제 제정을 한 거로 알려져 있어요. 1943년 사치라는 미국의 그 왁스만의 제자야. 이제 대학원생이었는데 여기가 스트랩토마이신을 개발을 했어요. 스트랩토미세스 박테리아의 변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결핵 치료에 굉장히 사용을 해가지고 파퓰러하게 사용하게 됐죠. 저번에 얘기한 거를 저도 기억을 하는데 결핵이 특히 폐결핵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많이 돼가지고 주변에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서양에서도 여러 가지 소설이나 영화나 오페라 같은데 보면
이쁜 젊은 여인이 일찍 사망하는 거는 대개 결핵하고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푸치니의 라보엠의 미미도 그렇고, 그다음에 라트라비아타의 그 저기 춘이 하는 그 저기 여자 주연도 저기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그래서 각혈 피를 구하는 그런 그 음악 자체에서도 저기서 소프라노가 노래 부르면서 기침하고 이런 거 같은 것까지 음악으로 묘사가 되거든. 그래서 결핵의 특효약이 이제 드디어 스트랩토마이신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사용이 되게 돼가지고, 특히 소아결핵, 어린아이들이 결핵에 걸려서 뇌수막염 걸리고 그러는 거에 아주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소아결핵의 사망의 한 90%를 이제 사망을 안 하게끔 역할을 해준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스트랩토마이신 자체도 아나필락토시형이 굉장히 심해. 많이 또 이거 부작용으로 사망도 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결핵에 진짜 진짜 고마운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야 하는데 다량 생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일부를 이제 처음에 만든 걸 주변에 이제 조금 써가지고 효과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거를 다량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하여튼 그 항생제의 3분의 2가 어디서 생산이 됐냐면 스트랩토미세스 자체에서 됐어요. 곰팡이에서 스트랩토미세스가 이제 추출이 돼서 이거로써 해가지고 항생제들이 생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500여 종의 스트랩토미세스 박테리아가 있는데, 여기서 한 29만 거의 30만 개의 종류의 항생제가 생산이 될 정도로 굉장히 폭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예요. 근데 이 스트랩토미세스 자체가 유전자가 한 7,825개 정도 된대. 근데 인간 유전자의 3분의 1 정도가 한 8,000개 정도 되나 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저거에도 유전자가 그렇게 좀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1982년부터 2002년까지 한 90여 가지의 신규 항생제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세팔로스포린 계열 약들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게 됐죠. 근데 이제 항생제가 되니까 뭐가 이제 문제가 됐나 하면, 전에는 그 조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들이라든지 창피한 병 같은 것들에 걸리는 거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조심을 했지. 왜냐면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송직자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했을 거 아니야. 송직자가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잖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조심을 했는데도 탈들이 난 거잖아. 쉽게 설명하면. 근데 이게 이제 하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임질균, 그 다음에 매독균 같은 경우에 노출이 되면 치료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는 방법뿐이 없었어.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사회에 다 노출되고 책이나 뭐 언론 이런 걸 통해서 다 하니까, 그래서 질병에 대한 예방 대신 손쉬운 치료에 의존하는 잘못된 사회 풍조가 생겨가지고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병들 부도덕한 행위에 의해서 전염성 질환의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오남용이라는 문제가 의료계 자체에서도 의사들이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개업한 의사들 중에 소아과나 내과 의사들이 동네에서 개업한 사람들이 감기 들어가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다 항생제 썼어. 근데 박테리아로 인해서 생기는 거보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게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뭐 그걸 의료적으로 좀 핑계를 대면 2차 감염을 예방한다 하고 뭐 논리적으로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썼지만은 막 써댔단 말이야. 의료계에서도 쓰고
일반 사람들도 그냥 약국 가서 매약으로 사니까 쓰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결국은 그 항생제의 저항성 병균들이 막 창궐을 하게 됐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가 그럼 100% 치료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에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치료제가 개발이 안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100%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매년 아직도 1년에 1,400만 명 정도가 세계에서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항생제를 접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선진국이나 뭐 중진국 수준에서도 이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병들이 꽤 있어서 그거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그럼 꼭 써야 하면은 시기를 놓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균을 배양하고 그 균에 알맞는 항생제를 찾아낼 때까지 최소한 한 6주일 1,000년은 걸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병이 막 진행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일단은 이럴 것이다 해서 여기에는 이런 게 잘 되니까 일단 트라이는 하겠지.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선택적으로 잘 해야 하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항상 박테리아를 무슨 종류의 박테리아인지를 확진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항생제를 센시티비티 테스트에 의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거를 쓰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또 그렇다고 사실은 우리가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나라에 가서 그럼 항생제를 한 번 쓰는 앰플을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아목사실린, 앰피실린 같은 것들 있잖아. 세파로스포린이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거 가지고 시작을 그런 어려운 쪽에서는 하는 게 원칙이고, 사실은 또 항생제가 효과가 조금 약한 쪽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약한 쪽이면서 부작용이 별로 없는 항생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싼 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감염 부위가 어디냐? 그러니까 혈류가 많이 가는 데는 약하게 써도 괜찮죠. 혈류가 안 가는 쪽은 세게 써야지. 그래서 정형외과가 항상 그 항생제 사용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과가 정형외과예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 근데 뼈 속에는 혈관이 있어. 그러니까 골수염 같은 경우를 핑계로 해서 성형외과에서 제약회사하고 좀 서로 협조해가면서 비싼 약을 갖다가 대량 써. 그래가지고 비싼 돈이 많이 드는데 핑계는 자기네는 혈류가 약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일반 약의 용량을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 일리는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감염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다음 환자가 건강 상태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한테 세게 쓰면 안 되죠. 근데 사실 또 건강한 사람이 약의 도움을 조금 받겠지. 자기가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다음에 부작용이 뭐냐에 따라서 또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보통 생각 못하고 사용하는 거지만 실질상으로는 환자의 경제력이 어떤가도 고려해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항생제의 단점에서 얘기할 때 오남용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슈퍼박테리아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처음 슈퍼박테리아를 얘기할 때가 MRSA라는 이제 그 메티실린 저항성 포도상균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메티실린 리지스턴트,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MRSA 같은 슈퍼박테리아들이 출현을 하는데, 이 박테리아의 유전적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가지고서 항생제 효능을 무력화시키는 효소를 생산하는 아주 변이들이 많이 생기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대형 병원들이 있죠. 아주 훌륭한 병원에서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들이
슈퍼박테리아 해가지고 병원에서 감염이 돼서 사망하고 고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큰 병원에 그냥 중환이 많은 병원에 가는 것도 좋은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슈퍼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내성균들이 생기는데 그게 결국은 항생제 남용 때문에 내성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신규 항생제를 생산하는 드라이 파이프라인의 심각성이 대두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공정 과정에서 파이프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데 가지고 항상 항생제가 거기 붙어 있잖아. 그러면서 거기에서 균이 살아남는 균들이 병원성을 갖는 균 같은 것들이 자꾸 문제가 돼가지고 되려 내성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도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항생제가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미케니즘에 따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뭐 일반 사람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있으니까 보통 항생제를 4가지로 분류를 해요. 우선 엽산기량제, 엽산에 대해서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설포나마이드, 설파제, 프로토질 같은 설파리암하고 들인데 이게 이제 엽산 합성을 차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성장하고 복제되는 걸 금지시켜. 그러면 이 엽산 기량제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성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좀 약할 가능성이 많고 치료 기간이 좀 시간을 끈다는 소리가 되지. 그다음 세포벽 합성 차단제, 세포막을 형성하는 거를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살균 효과 내지는 성장을 이제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페니실린 같은 약제들이고, 그러니까 세포벽을 만드는 것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단백질 합성 차단제가 있어. 이게 이제 스트레토마이신, 네오마이신, 그 다음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에요.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되게 캡슐약보다는 정제로 해가지고 값싸게 굉장히 많이 썼던 약이고, 스트레토마이신은 먹는 약보다는 주사약으로 이제 하는데, 특별하게 하는 경우는 혈관 내 주입을 하지만 대부분 혈액 환자나 이런 경우는 이제 근육 주사로 쓰는 경우고, 이게 단백질을 생성하는 박테리아의 라이보솜을 공격해가지고 파괴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3가지보다 늦게 개발이 된 항생제인데 퀴놀론 계열의 이제 항생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비뇨기과 있지, 소변 나오는데 콩팥이라든지 요로, 요도, 방광 이런 쪽에 쓰는 항생제들인데, 요거는 박테리아의 DNA 복제에 필요한 효소를 차단시킴으로 인해 가지고서 항생제 역할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준비한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질 텐데, 오늘 항생제 강의 가지고 항생제가 안티바이오틱스가 뭐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됐으면은 저로서는 강의한 보람이 있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